지금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게 제가 지금 MZ세대냐 아니냐. 통상 네. MZ세대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 또 어떻게 쓰냐면 씁니다. 그냥 그렇죠. 인간관계 결핍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메타버스 시장도 커졌어요. 간과하면 안 되는 것 하나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요즘에 그 신간 나온 다음에 그럼 더 바빠지셨을 거 아니에요? 매년 사실은 예. 이때가 저는 제일 바쁠 때죠. 아, 요 네. 트렌드 모니터. 책이 나오고 출간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시리즈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010년도에 어. 처음 그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책으로 나온 다음에 자체로 나온 거는 2011년 2월부터 나왔죠. 그럼 지금 횟수로는 한 12년째 네, 나오고 횟수로 있는. 12년째.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마크로밀 엠브레인 회사는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상장하실 때 그때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 있을 때 기업 탐탐으로 이제 기업 탐방 가서 최인수 대표님 인터뷰하고 네네. 그렇게 했던 회사인데 사실 그때는 그냥 최인수 대표님 한 권 주셔가지고 네. 그때는 2021이었나? 2021 맞아요. 그 책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덧 2022 모니터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트렌드 전망까지도 담겨 있는 네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사님이 맡고 계시는 쪽은 주로 이제 콘텐츠 사업. 네, 콘텐츠 사업부 이거 리서치 회사가 원래 돈 버는 구조가 기업한테 뭔가 의뢰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그 타겟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드리고 돈을 받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대중 소비자들의 그 패턴이나 소비가 더 필요한 건 대기업도 필요한데 네. 소상공인이나 일반적인 조금 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그렇죠. 분들이 이제 대중적 눈높이로 맞아요. 좀 알아야 되는데 백종원의 골목 식당 같은 거 보면은 백종원 대표가 그런 걸 하잖아요. 컨설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주인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엔 너무 맛있고 네네네. 내가 보기엔 너무 가격이 합리적인데 백종원 대표가 보기에는 이건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고 입맛이 너무 주인한테 특화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대중적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절을 해주잖아요. 대중의 시각으로.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하게 실제로 자영업이나 이제 상공업자들이 하시기에는 대중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정보를 리서치로 하기에는 이게 되게 고가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하기에는 조사가 뭐 1000명 기준으로 1,500만 원, 2,000만 원 해도 네. 의뢰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기업이나 뭐 상공업자가 어떻게 그걸 매번 합니까? 그거 사실 좀 어려우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최인수 대표께서 이거를 대중서 같은 걸 내가지고 대중 소비자들의 흐름 같은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쉽게 얘기를 해주자.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하면은 그 데이터가 저희는 을이고 갑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지만 네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방송도 하고 출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그 고객사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뭐 전자부터 네. 뭐 자동차, 뭐 음료, 뭐 네. B2B, B2C 가릴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려진 그 알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대중에게 네. 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매년 내고 계시는 거고 저도 이번에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서 보려는 의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나는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나는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인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오늘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골목 식당 이야기해 주셨고 어떤 대중의 시각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투자 문화에 있어서도 절대 고집 부리지 마라. 내 눈에만 예쁜 주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예쁜 주식, 미인 주식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트렌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트렌드 좋죠.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네. 투자랑 연결시킬 때 네. 트렌드 책에서 나온 정보를 투자랑 어떻게 연결시키냐. 요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한계 같은 게 있습니다. 한계. 예를 들어서 트렌드 정보를 연말 이 시즌 되면 트렌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흥미로운 게 코로나 이전에 네. 트렌드서가 대충 통계를 잡아보니까 한 10종에서 짧게 나온 종에 7에서 8종에서 13종 내외가 나왔거든요. 오. 매년.
근데 이게 코로나 시즌에 2020년 상반기에만 30종이 넘게 나왔습니다. 트렌드 책이요? 네. 우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왜 나와요? 그러냐면 예.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그래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커져요. 똑같은 경우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네. 생겼잖아요. 2009년도부터 트렌드 책이라는 시장이 성공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매우 이제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가 진행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면서 그 정보의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 맥락에서 트렌드 책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트렌드 책에서 투자 정보를 얻을 때는 몇 가지 참고해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알려주세요. 투자할 때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희소성과 대중성. 희소하기만 하면 이건 안 올라요. 가치가 있지만 대중들이 이건 알아볼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렇죠. 희소한 걸 잡고 있으면 낮은 언젠간 가격에. 대중화 될 만한 희소한 것. 그게 이제 대중이 그 올라오는 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박성진 대표께서도 그 엉덩이가 70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이현 투자자문 박성진 대표님하고 친하시다고. 네, 친하죠. 어쨌든 근데 그것처럼 예. 희소함과 대중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대중성만 있으면 남들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잡고 있다고 내가 돈을 벌기 힘들어요. 희소성과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책은 대중 소비자들 조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50% 정도가 움직이는 겁니다. 대중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실패를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런 걸 뜰 것 같은데라고 해갖고 그거는 희소성은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희소성은? 어떤 책들은 선도 소비자들이 이런 소비 패턴이 있어 그러면서 막 앞에 있는 정보만 취재해갖고 나오는 트렌드 책이 있어요. 네. 그거는 희소하죠. 다만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시장에 확 퍼질까? 이거는 따로 알아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000 몇 년도냐? 2018년, 19년도 이때 글로벌 트렌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내는 책이 있어요. 네. 그거 보면은 그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장이 일본에 유행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그게 코로나 때도 그렇게 유행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희소하죠. 네네. 희소하는데 이게 대중적으로 확산될 거냐. 이거는 또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템을 잡고 아이디어를 내긴 좋은데 이게 대중성이 담보될 거냐라는 판단은 따로 하셔야 되고 네. 이거는 대중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희소하냐 이거에 대한 또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트렌드 책이나 정보를 읽으실 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종합해서 읽으시면 잘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트렌드 모니터는 그 대중성은 가장 잘 갖추고 있다. 그래서 실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을 준다. 실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네. 예, 약간 책 광고 같기도 한데요. 뭐 어찌됐든 홍보하러 나오셨으니까 홍보 좀 해드리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책들을 볼 때 되게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 트렌드를 미리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죠. 이미 트렌드화 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그냥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전부 다 뭘 하고 있냐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 바로 앞에 내일을 추정하는 거예요. 모든 트렌드텍이 다 그래요. 데이터가 미래 데이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미로운 주장 중에 하나 꼭 기억해 봐야 될 거는 네. 그 미래 학자 중에 엘빈 토플러라고 계시잖아요. 되게 유명한. 그분하고 1세대, 같은 세대의 미래학을 만드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네. 제임스 앨런 데이터라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짐 데이터로 알려져 있는. 성함이 데이터예요? 네. 오. DATOR이에요. 조금 다르네요. 네. DATA가 아니고 어쨌든 TOR인데 그 짐 데이터라고 하는 분이 학자신데 그 엘빈 토플러만큼 1세대 학자인데 네. 덜 알려진 게 대중성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1960년대 후반에 뭘 만들었냐면 원래 미래학이라는 거는 사회학 안에 있던 분과 학문이었거든요. 네. 미래학으로 석사나 박사학위 주는 정규 과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국내 친한파여가지고 국내 자주 오십니다. 작년에 와서도 이제 한국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서구한테 배울 거 없어 뭐 이런 얘기 이제 하고 하셨는데 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래학이라는 게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야, 니들. 그래요? 네. 미래는 과거를 연구하는 거야. 아. 그리고 대중 소비자, 대중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이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미래 추정하고 예측하고 전망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데이터,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이럴 거야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가설 검증 측면에서는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미래 행동은 인간의 어떤 현재나 생각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말이 되네요. 다만 저희가 조금 그 다른 트렌드 책하고 차별화한 거는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태도 정보잖아요. 네네. 그 태도 정보는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여론조사 할 때 보면 지지도를 보잖아요. 네네네. 그 태도로 투표장까지 갈 거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보에 모여 있는 또는 흐름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까지는 소비자들이 이런 태도로 일상을 살아갈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참고로 그 마크 롬밀 엠브레인은 그 자회사죠. 엠브레인 퍼블릭. 엠브레인 퍼블릭. 리퍼블릭은 우리 회사 이름이네. 그 자회사를 통해서 공공조사, 뭐 정치 여론조사 이런 걸 많이 하죠. 정치 여론조사도 하고 있어요. 요즘 시즌에 그 엠브레인 퍼블릭 이름이 좀 많이 들리고는 있죠. 그게 막 이런 데도 뭐 반영이 됩니까? 혹시? 뭐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할 때 분야를 정해놔요. 소셜, 워크, 라이프, 컬처. 이 네 가지 분야를 정해놨기 때문에 소셜에 일부 반영이 됩니다. 정치적 태도 같은 거. 좋습니다. 이제 요 트렌드 모니터 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좋은지 여쭤볼게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쭉 많이 봤는데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역시 앞으로 어떤 뭐 소비 시장을 열어나갈 세대도 MZ 세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대도 이제 MZ 세대다 보니까 그 이야기 좀 위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MZ 세대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게 제가 지금 MZ 세대냐 아니냐. 저희 여기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심각할 것 같아요. MZ 세대 정의가 그럼 어떻게 되나? 이게 진짜 논란이 좀 많은 거예요? 논란이 많다기보다는 사실 미국에서 한 정의랑 한국에서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서 그렇죠. 달라요? 네. 미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를 1980년생부터 정의하고 있어요. 80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그러니까 제가 81년생이라 20년이라고 정의하면 사실 세대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세대 정의가 그 세대가 청소년기에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적 취향이나 이후의 삶의 태도가 13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도 그 메탈리카의 팬인데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50대 아저씨. 네. 어쨌든 근데 그 취향이 이게 중고등학교 때 만들어졌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머리가 복잡하면 오히려 시끄러운 음악이 안정감이 있고 좋아요. 그 취향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처럼 이후의 문화적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세대에 어떤 경험을 했냐가 되게 중요하고 요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 총균세 작가 있잖아요. 그분이 쓰신 것 중에 이제 대변동이라고 하는 책 보면은 독일 사회에서는 세대 구분이 45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그래요. 왜냐하면 45년생들 이후에는 그 68혁명 세대 주축 세대였기 때문에 그 부모 세대가 히틀러를 뽑았잖아요. 그 세대 갈등도 엄청나고 45년생들이 독일에서는 70대가 넘는 분인데 여전히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세대 구분은 청소년기에 주로 어떤 경험을 했냐로 나눠지기 때문에 미국의 경험을 그냥 할 수는 없고 근데 통상 MZ 세대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 좀 어떻게 쓰냐면 2030으로 쓰입니다. 그냥 2030. 20대를 Z세대, 30대를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미국 기준으로 MZ 세대네요. 그렇죠. 아마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MZ 세대라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MZ 세대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저까지는 아니고 이제 30대까지만 MZ 세대인 걸로. 일단 그러면 우리 이야기할 때는 2030을 직관적으로 MZ 세대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19분 되실 거예요.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MZ 세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MZ 세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MZ 세대는 사고 방식부터 다르다. 이제 MZ 세대한테는 함부로 회식을 시켜도 안 되고 야근을 시켜도 안 되고 주말 뭐 특근을 시켜도 안 되고 막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제 나이 또래 이렇게 해서 많이들 올라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좀 사고 구조 방식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 그 아주 다른 거는 Z 세대고요. 사실 그것도 20대 저희들이 분석하는 거랑 일반적으로 뭐
그 정치, 사회, 문화 쪽에서 얘기한 MZ 세대랑은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20대와 30대가 많이 달라요. 실제로 정치 여론조사하는 팀에 가서 물어봐도 네. 30대 남자 여자도 완전 다르고 그러겠죠. 20대 남자 여자하고도 달라요. 20대는 특히 남녀가 완벽하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게 MZ 세대 2030을 묶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 실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퉁쳐서 네.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걸 쉬워하니까 2030 세대가 그 위에 4050 세대랑은 조금 몇 가지가 다른데 이걸 알 수 있는 게 투자 쪽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표본 집단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집단군이 있고 네. 그 속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갈래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MZ 세대라는 2030도 굉장히 이제 큰 집단이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고 네.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2030이 큰데 뭐 그 2030을 묶어도 40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조직 생활할 때입니다. 조직 생활. 네. 이게 흥미로운 게 코로나 때문에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앞으로 이제 무인 키오스크가 너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거라. 물론 최근 통계에도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 통계와 관계없이 앞으로 일자리의 절대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놨어요. 되게 한국은행 보고서가 네. 제일 잘 나왔는데 네. 거기 보았더니 이제 작은데 그러면 취업문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취직한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문을 더 어렵게 뚫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봤더니 흥미로운 거는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입사해갖고 2020년도 1년 동안 퇴사한 비율하고 네. 2020년 작년에 엄청 어려웠잖아요. 네. 그때 퇴사해가지고 올해 나왔던 작년에 입사하고 퇴사한 비율이 네. 그걸 비교해봤더니 코로나 시기에 입사한 사람들이 더 일찍 퇴직한 거예요. 그래요? 네. 4% 가까이 높게. 왜요? 그 중에 상당수가 2030 세대입니다. 아니 뭐 2019년에 취업한 사람도 2030일 테고 2030만 20년에 비교를 취업한 해보면 훨씬 더 빨리 퇴사를 2030에 했다. 퇴사한 거죠. 어렵게 취직하고도.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이 이제 2030과 4050의 마인드 안에서 차이가 나는데, 네. 뭐 명목상 기준은 이유는 이제 연봉이 작아서였어요. 연봉이 작아서였는데 이분들 연봉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절대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높은 연봉을 찾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연봉으로 모든 것들을 맞춰주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네. 근데 실제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들을 만족도를 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회사 내의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을 잘 해주는 거인데 그 복지에 뭘 잘해줘야 되냐? 2030이 원하는 복지의 핵심이 시간 선택권 같은 거예요. 유연근무제나 예를 들어서 주중 조기 퇴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근속할 때 뭘 준다 이런 메리트는 별로 못 느껴요. 핵심은 10년 뒤, 20년 뒤 그렇죠. 2030은 자기 위주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혜택들을 많이 좀 못 가지는 거고, 못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2030 세대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회사를 위해서 뭔가 시간 투자하는 걸 좀 아까워하고, 중요한 게 조직 생활을 하면서 저기입니다. 감정 노동에 좀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게 특히 회사 내에서 감정 노동이 자기 직장 상사나 심지어 동료와의 관계도 네. 일종의 자기 감정을 쏟는 행동인데 이거가 스트레스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죠. 사내 인간관계. 예. 그거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세대가 30대예요. 실무를 더 많이 하는. 가장 많이 좀 하죠. 끼어 있기도 하고. 네. 그분들이 하고 그래서 몇 가지 인간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작년에 또 직장 괴롭힘 문제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해도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의 그 조직 내 인간관계가 아주 익숙하진 않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기면 엑시트를 선택합니다. 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뭐 사람 뽑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더 이상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실 분 이렇게 찾는다 그러면 절대 안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이 같은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비하지 않겠다. 네. 나는 나, 회사는 회사.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작년과 올해 이제 그 재택근무 비율이 급증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만족도로 나타나죠. 요새 취업하는 젊은 분들 오시면 네. 회사에 질문할 거 그냥 물어보면 거기 재택근무 가능해요? 이걸 물어봐요. 오히려 역으로. 네. 혹시 이사님은 지금 여기 마크로멜 엠브레인에 몇 년째? 20년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 세대 네. 정도에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뭐 청춘을 다 바쳤다. 네. 그렇죠. 우리 뭐 가정하고 뭐 회사는 거의 동일시 되고 내가 회사 덕분에 뭐 가정도 이제 먹여 살 이렇게 동일시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큰일 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분리해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뭐 당연히 없는 거고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에게는 시간 선택권이 중요하다. 감정노동 자체를 하지 않는 거고. 회사를 기본적으로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성향에 맞게 이렇게 통제하고 싶어요. 그 회사를 환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기 통제감이 아주 중요하게 발현된 고전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왜 그러면 2030 세대에서 유독히 4050에서 그런 통제 욕구, 환경에 대한 통제 욕구가 강하냐.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2030 한국의 경우에 2030 세대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네. 혼자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나 자녀가 자곤수로. 네. 제 또래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가족계 협회를 다니셔가지고 네. 맏들 딸 구별 말고 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네. 조금만 지나면 뭐 하나씩만 낳아도 지구는 대만원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표어가 있을 때 했는데 그때 형제가 보통 제 친구들 보면 한 4-5명씩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2명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약간 좀 배제되고 그분들의 자녀로서 양육할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네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양육되어 왔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의 환경으로 그렇죠. 양육되어 온 환경도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직장 환경도 자기 스타일에 맞는 자기의 어떤 감성이나 약간 이런 패턴에 맞는 걸로 해서 하고 싶은데 회사라는 환경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파이어족이라고 보는데 네. 그게 미국 사회랑 한국 사회랑 달라요. 미국에서 나왔던 파이어족은 기본적으로 이제 40대 이전에 경제적 자립을 해가지고 네. 인퇴하는 건데 미국에서 나온 파이어족은 슬로우 라이프랑 비슷한 거예요. 대도시에서 벗어나서 약간 평온한 삶. 내가 조금 쓰고 조금 소비하고 조금 벌지만 뭐 그대로 만족한 정도로 하는데 잘 보시면 한국 사회의 파이어족의 핵심 키워드는 영앤리치입니다. 돈이죠, 돈. 많은 돈으로 은퇴하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그래서 급한 거예요. 보시면 그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부에 대한 욕망도 있지만 인간관계 피곤한 거에서 약간 탈피하고 싶은 욕망도 좀 반영되어 있는. 그렇죠. 이렇게 반영돼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탈출하고 싶은. 네. 회사 생활 힘들어. 네. 빨리 때려치우고 싶어. 근데 돈은 빨리 벌고 싶고. 영앤리치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파이어족 돼서 조기 은퇴한 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강연으로 이제 돈 벌고 먹고 살고. 그게 우리나라 파이어족의 현실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은 그게 슬로우 라이프로 원래 지향하는 거였군요. 몰랐네. 근데 뭐 물론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MZ 세대도 뭐 자라온 환경이나 누구나 이제 다 다를 수 있을 테니까. 다만 요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성향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고.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이런 그러니까 MZ 세대의 어떤 뭐 성향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고 불가능하죠. 그러면 회사나 조직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일단 회사는 또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그렇죠. 중요한 게 변동성을 낮춰야 되는 게 기업의 숙명 같은 거죠. 그렇죠. 계속 사람 들어왔다 나갔다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주도권을 40대가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 트렌드서에서 엑스틴이라고 해가지고 40대 X세대를 다시 주목하는 거예요. X세대. 네. 40대라고 하는 이 세대가
이 세대를 찾아보시면 저희가 조사에도 나왔지만 소명의식부터 해가지고 조직 생활에서 10년 이상 오래 있었기 때문에 조직이 돌아가는 운영 노하우를 꿰뚫고 있어요. 일단 아, 네. 이 세대 팀장이나 부서장 중심으로 아마 재구성될 거예요. 조직 그래서 회사는 그렇게 해가지고 안정성을 끌고 가는데 50대 이상은 지금도 은퇴 압박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40대 때문에라도 빨리 밀려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서울대 그 보건대학원의 인구 전문가인 조영태 교수님도 네. 그래서 40대가 오래 일할 거다. 2차 베이비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가 훨씬 더 오래 일할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랑 맥락이 좀 다 있습니다. 오래 일한다는 건 어떤 의미? 마찬가지로 50대는 은퇴 압박이 있는데 지금의 50대. 네. 네. 40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오래 날죠. 이 사람들 인구도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대가 윗세대도 밀어내겠지만 밑에 세대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래 조직 안에서 영향력을 갖고 생활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에서도 그걸 원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지금 밑에 있는 2030 세대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 40대가 사실상 뭐 막내 역할도 해야 되고 막 아랫단 역할도 해야 되고 네. 중간 역할도 해야 되고 막 이럴 수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는 뭘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에서 뭔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업무 환경,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고 네. 이런 경우라면 이 사람들한테 주도권을 줘야 됩니다. 2030에게 네, 통제권을 줘야 돼요. 아, 네가 조직 관리 해봐라. 네.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해봐라. 예산, 집행권, 그 실제로 그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최근 아니고 작년에 흥미로운 조사를 해봤는데 네. 한국 사람들 삼국지 좋아하잖아요. 네. 조조, 유비, 손우, 손권. 아, 송관. 세 가지 세력. 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세 가지 나라의 세력으로 리더십을 조사 정리해가지고 그 뭐 이문열의 삼국지, 그 황석영의 삼국지, 요시카와의 삼국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리더십 이런 걸 정해봤어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물어봤어요. 1등을 한 리더십이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서 원했던 리더십이 조조였거든요. 예, 뭐 조조 리더십 막 이렇게. 유비는 뭐 계속 좋아하지만 상당히 좋아했던 게 조조가 조금 더 앞섰어요. 근데 요번에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손권이 1등했어요. 그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면 전권을 주는 거예요. 손권은 이제 주유나 뒤에 나오는 육손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한테 대도독이라는 어마어마한 전권을 주잖아요. 그리고 관우를 잡잖아요. 육손이. 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걸 부여받는 게 좋은데 이걸 그러니까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있어요. 올해 3월 달에. SK 하이닉스 상여금 사건. 그게 사실은 20대 하고 30대 직장인 하이닉스 일하는 사람들이 캠퍼스 리크루팅 와가지고 삼성전자 수준으로 그 상여금 준다면서 왜 안 주냐. 예. 이 400%가 뭐냐. 사실 그것도 많은 건데. 어쨌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상여금의 이거는 철저히 경영진의 시혜적 판단으로 원래는 줬었어요. 우리가 많이 주면 그냥 니들이 많이 받는 거고. 이런 이게 식으로. 논란이 커지니까 네. 최태원 회장이 딱 나섭니다. 예. 내 30억 반납할게. 예. 보통 여기서 논의가 수습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수습이 된 게 아니라 그 제기한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이거 하이닉스 직원 n분의 1을 나누면 10만 원밖에 안 돼. 그거 누구 코에 붙여?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대외 선전용 아니냐 막 이러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수습하다가 이제 그 하이닉스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도 하고 이걸 앞으로 이제 직원들 그 우리 사주나 이거 다 붙여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까지 끝났는데 이게 일파만파 된 게 다른 대기업에서도 이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다 한 다음에 SK텔레콤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MZ세대가 엄청난 그 직장 상황도 이전과 다른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굉장한 변화네요. 굉장히 변하죠. 뭐 물론 이제 하이닉스 정도 되는 직장이고 하이닉스 정도 되는 이제 인재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하죠. 사회적 영향이 좀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MZ세대가 좀 통제권을 가지려고 한다. 실제로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느냐를 기업이 고민한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뭐 통제도 싫고 뭣도 싫고 그냥 나는 내 삶을 가련다 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통제권을 주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나가려고 하는 이유를 잘 뒤져보면 예. 실제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고 자기가 관여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려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원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엑시트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젊은 리더가 또 나오면 또 네, 좋은 회사가 네.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구나. 아까 그 이제 소통 이야기 잠깐 했고 또 이제 감정 노동에서 이제 취약하다. 네네. 라는
그 2030 세대의 어떤 좀 그냥 통계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내에서는 뭐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 하기도 좀 힘들어지고 좀 그럼 너무 메마른데, 이것도 사실 그게 저는 꼰대 마인드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이게 근데 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문제가 되게 복잡한 게 최근에 다른 통계나 저희들 조사에도 나온 거 보면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최근에 2030은 특히 이걸 만족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대기업이나 뭐 현대모비스 이런 데는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 계속 할 거다라든지 글로벌 그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나도 뭐 리모트 근무는 계속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선언하고 발표도 했는데, 저희들 조사한 거에 따르면 작년도 입사자들 있죠. 네. 실제로 팀원들을 못 만나고 아.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직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직장 생활은 원래 소셜한 겁니다. 원래 소셜한 거다. 소셜한 거여야만 되고. 예.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그래서 존재하잖아요. 조직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얼굴 보고 비대면 소통이라는 게 보통 커뮤니케이션의 70% 이상이거든요. 텍스트만으로 소통하는 건 정말 일부분이에요. 네. 내가 원하진 않지만 조직 때 어쩔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전달하면서도 이거 좀 해줘 하면서도 팀장의 그 표정이라든지 표정 이런 거에서 말투, 이게 뭔가 일이 있구나 이게. 예. 그걸 읽으면서 이해해주는 상황을 이해해주는 거랑 그냥 텍스트로 이걸 해줘라고 하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직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거고 여기를 통해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재택근무는 텍스트나 요 문자 형태의 소통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글로벌리도 그렇고 저희들 국내 조사도 그렇고 소통 수준이나 빈도가 확 줄어들었어요. 조직 생활을 더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감정 노동을 사실은 해결하거나 네. 그러니까 이거로 통해 가지고 기업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에 절대량이 좀 줄어듭니다. 일단 소통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회사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는 더 거예요? 힘들어지죠. 오히려 소통이 줄어들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일을 진척시키는 데 있어서 일을 진척시키는 데서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이 문제는 사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네. 그게 예를 들어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가지고 선배 세대가 시스템적으로 회사가 그럼 어떻게 하라거나 가이드가 바뀌거나 네. 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 이거를 회사 조직이나 이런 데서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그럴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계속 문제가 인식이 되면 자꾸 엑시트를 하잖아요. 네. 조직 안에서 문제가 개선될 소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줄어드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뭐 회사 후배들이 애를 낳으면 뭐 신발도 사주고 뭐 분유도 사서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해서 뭐 격려도 해주고 막 이런 게 이제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 또래만 되더라도 후배들 이제 저녁 사먹이어서 보내준다라는 걸 또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왜 나의 황금 같은 저녁 시간을 당신이 빼앗느냐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서요. 이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사님도 항상 그런 거 주의하고 계시나요? 회사 생활 하시면서? 주의하고 있죠. 그게 옛날 같았으면 뭐 상상도 못할 이런 말도 엄청 많이 했죠. 주름 생겼네 뭐 이런 얘기. 지금은 막 고발당할 얘기예요. 지금 한 2천만 원 아닙니까? 그거? 큰일 납니다. 합의금? 그거를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요새는 아예 저녁 회식은 하지도 않고 점심 때 한 30분 더 내서 우리 좀 맛있는 거 먹자. 이 정도 끝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또 뭐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아니 근데 또 이제 우리는 MZ 세대의 어떤 뭐 동향, 동태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들의 어떤 소비 가치도 굉장히 좀 많이 다르잖아요. 기성세대랑은. 네네네. 소비 가치는 사실 투자 가치랑 같이 가는 건데. 그렇죠. 소비 취향 자체가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급화. 네. 그러니까 문화적 취향이 이전 세대, 그러니까 지금 5060 세대가 생각했던 청년 세대랑 지금의 2030은 문화적인 취향의 차이가 아주 다릅니다. 높아요, 기본적으로. 고급화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40, 50 세대가 또 높기는 한데 2030 세대보다는. 근데 그 고급화되고 있다는 소비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브루디에가 얘기했던 그 아비투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취향 자체가 하나의 계급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지금의 20대는 스타벅스의 그 문화적인 어떤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근데 수입이 줄잖아요. 네. 스타벅스 커피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밥을 안 먹습니다.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취향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이에요. 이 고급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의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는 네. 뒤로 빠꾸 없는 음. 이런 어떤 그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데, 노빠꾸. 예. 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 굉장히 계층 상승 욕구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중산층도 아니고 상류층으로 살고 싶어요. 2030 세대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저축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소비를 더 고급화하면서 상류층을 의나 그 지향한다?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되게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인싸라는 말이에요. 네네. 예, 그 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모범생이나 굉장히 대세를 좋아합니다. 그걸 따르고 싶어요. 인싸를 좋아한다. 근데 이 2030 세대의 특징은, 특히 20대의 이런 특징은 지금 5060 세대가 살고 있던 20대의 취향은 완전히 달라요. 아,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5060 세대가 살았던 20대에는 네. 7080 세대에는 반항을 하는 게 젊은이들의 라떼르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약간 그래, 저항 군대 정신. 갔다 오면 이게 막 네네네. 그 야전 상의에다가 얼룩 무늬 그 촌스러워 그거 하나 좀 멋있게 마초적인 이사님 시절. 뭐 어쨌든 제가 어쨌든 그런 취향들을 드러내고 저항적인 이런 아웃사이더 느낌 이런 걸 또 좋아했는데 지금은 인사이더 느낌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 소비 특성이 투자 성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면 2030 세대가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빨리 벌고 싶어 하는 거 저변에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문화적인 어떤 취향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택 문제랑 관련해 보면 네. 흥미로운 게 지금 그 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50대 중심의 정책 하시는 분들이 1인 가구고 뭐 청년 세대면 고시원급의 이런 거 호텔 레저스 쫙 해갖고 하잖아요. 그거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이에요. 막 공간 좁은 데다가 뭐 인테리어 해놓고 잘 지어놨네요. 막 이러고. 그거는 이 친구들의 높은 문화적인 취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위 관료를 하고 있는 50대 자녀 세대를 그렇게 키웠습니까? 자녀 세대 거의 만족할까요? 그분들도 넓은 집 좋아해요. 쾌적하고 도심에 가까운.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좀 들거나 시간이 좀 걸린다 해도 그 세대한테도 넓은 집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N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쪼개갖고 이렇게 막 공급해줘야 된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높은 문화적 욕구라고 문화적 취향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건 뒤돌아갈 수 없는 취향이에요. 그냥 한두 명이 사니까 한두 명이 들어가서 살 만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도 굉장히 높고 자기만의 공간도 구분해가지고 여기 일하는 공간, 이 쉬는 공간, 놀이 공간 뭐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 하잖아요. 1인 가구도 마찬가지 욕구가 있다고요. 물론 이제 재원이 한정적이니까 뭐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여력이 좀 제약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50, 60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지어놨냐면 기본적으로 지금의 50대와 60대의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는 가난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의 청년기의 경험은 가난을 공유했던 기억입니다. 네. 그게 그분들한테는 공동체 의식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본인들의 청년 세대의 가난의 기억을 그대로 그것만 없으면 되지 않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않냐. 최저 생계비만 넣으면 되지 않냐.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문화적 욕구가 달라요. 지금의 2030이랑 5060은. 40대는 조금 애매합니다. 중간 세대인데 어쨌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50대, 60대 정책을 위반하시는 청년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문화적 욕구 문화적 자체가 욕구. 다르다.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비 높은 취향은 눈높이를 눈높이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죠.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높아진 눈높이는 낮출 수가 없으니까. 이거 문화적 취향이 올해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올해 트렌드에 반영된 되게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올해 찾아보시면 골프 관련된 인구가 엄청 늘었어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20대도 많이 늘었거든요. 2030이 많이 늘어서 골프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올해 좀 코로나 시기에 골프장이나 스크린 골프를 갔던 사람들 20대의 17명이 부모랑 같이 간 거예요. 부모의 권해서 갔거나 부모가 골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4, 5년 전에 조사해 본 바로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현저해서 이게 평행선처럼 좁혀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세대 간 인식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갈등을 계속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흥미로운 거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활동을 못하고 오래 집에 있으니까 소비 경험들을 공유하는 거죠. 부모와 같이. 그러니까 산에 갈 때도 같이 데려가요. 그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제 부모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부모는 뭘 하냐?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봤더니, 10대, 20대, 30대가 하는 게임을 4050, 60이 받아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게 자녀 세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받아서 하는 게임 자체가 혼자 알아서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분석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커리어도 쌓아야 되고, 뭔가 아이템도 좀 사야 되고, 그거 굉장히 복잡해요. 네. 재미있는데 처음에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자녀랑 같이 하는 거죠. 훨씬 더 수월해지고 쉽게. 자녀가 권하고 또 재밌어지고. 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나 세대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경험들이 축적되다가 이게 멈췄어요. 좋아질 거냐 아니냐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이제 그 선거가 많아가지고 네. 세대 갈등은 확 좁혀질 건 하진 않아요. 어쨌든 근데 갈등은 좁혀지지 않는다. 가족 간의 부정적 경험들은 높아지는 게 좀 멈췄어요. 약간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유되는 것들이 이제 좀 많다 네. 보니까 취미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네. 요건 아주 일리인데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최근에 진짜 골프장 부킹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골프장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으냐. 많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2030 세대 소득 수준은 어차피 좀 뻔할 텐데 그래도 골프장 한 번 나가면 한 30만 원 이상은 그렇죠. 깨지는데 부모가 이게 되는 거죠. 다 감당이 되느냐. 근데 그 부모 영향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저희들 추론입니다. 아, 본인들만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죠. 약간 그거는 뭐 수저론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수는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데믹 상황이 만든 거기는 한데 취미도 그런 식으로 달라지고 네네. 있는 거고. 이게 부모 때문에 좀 소비가 변한다라는 말도 맞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건 뭐 취미에 취미고 국한된 거였고.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증가했던 게 모바일 쇼핑의 50대가 모바일 쇼핑에서 원래 그 50대가 차지했던 영향이 되게 미미했어요. 근데 모바일 쇼핑이 사실 편집장님이나 저는 뭐 쉬운 편이에요. 쉽잖아요, 요새. 저랑 이사님이랑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별 차이 안 납니다. 좀 같이 그러세요. 엮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모바일 쇼핑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보통 50대 한 중후반 이주 분들인데 급증했습니다. 10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의 오프라인 전용의 뭐 L 그다음에 뭐 어디냐 그 E 뭐 이런 데 있죠. 네. 그런 데는 다 모바일의 고연령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쿠폰부터 해가지고 네. 그 데이터가 딱 나와 있습니다. 50대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모바일이 공식적으로 50대가 모바일 쇼핑에 굉장히 큰 손이 되고 있죠. 이분들 돈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쪽으로 경험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경험화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몇 가지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자녀들의 가이드, 관계가 만들어낸 파생한 소비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경향이 많죠. 제가 얼마 전에 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뭐 한 TV 홈쇼핑 사장님을 뵀는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지상파를 많이 안 보고 그래서 이제 TV 홈쇼핑 매출이 이제 좀 한계 다다른 것도 있지만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들이 페이먼트 있잖아요. 네. 또 여기다 모바일 쇼핑할 수 있는 거 처음에 깔기가 힘들었지. 카드 등록하는 게 힘들었지. 한번 등록하고 나니까 너무나 쉬워요. 편하게 맞아요. 이걸로 쓴다. 네. 그리고 또 팬데믹 상황에 가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젊은 자녀들이 이걸 다 깔아줬다는 거예요. 다 깔아줬어요. 옆에서 또 가르쳐주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중장년층에서 이런 모바일 쇼핑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요것도 역시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네. 한번 넘어간 건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고 그래서 소비 트렌드가 그렇게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버리면은 이렇게 이제 비대면이 일상화돼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면을 하다가 대면을 하는 거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 같은 게 또 반영이 되는 게 있습니까? 비대면에 반영되는 게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성, 네.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복잡한 게 뭔가
사람은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고통을 느껴요. 기본적으로 소외감이나 이제 고독감, 외로움 이런 거는 이게 뇌에서 이거 찧어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물리적으로 꼬집고 하는 거랑 같이 움직입니다. 고립을 시켜놓으면.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독함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고통으로, 물리적 고통하고 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요. 네, 소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적 욕구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어딘가 소속되고 싶어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게 지속된다는 거는 그만큼의 큰 소속되고 싶은 결핍이 생긴 거예요. 소속되고 싶은 네, 결핍.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결핍이 크게 마련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큰 결핍이 생긴 거죠. 그게 코로나 2년차를 지나면서 굉장히 크게 있는데 이게 단순히 문자 소통이나 이걸로는 이게 다 채워지지 못하는 메이크업이 되지 못할 정도의 큰 결함이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메꿨냐? 아주 흥미로운 게 SF하고 판타지 장르가 대폭발했습니다. 판타지. 한국의 책 시장이 예.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소설 시장도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교보문고 통계를 찾아보시면은 2017년, 2018년, 2019년 다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9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2020년도에 한국의 소설 시장이 30.1%까지 급등하게 성장합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성장을 갑자기 했다고? 한국 소설 시장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영화나 시나리오 나오면 그 많이 팔리잖아요. 그거 원래 많이 팔렸고 네. SF 소설이 400% 이상 성장했어요. SF 소설. 네, SF하고 판타지. 어.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난데없이 갑자기 사이언스 픽션? 뭐 과학? 근데 거기 보면은 흥미로운 게 관찰이 되는데 한국에서 제일 잘 팔렸던 그 사이언스 픽션이나 이제 SF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이 있어요. 네. 달러구트, 꿈백화점 이런 네, 거. 꿈백화점. 네, 그게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100만 부가 넘었어요. 전자책 1, 2권 모두. 와. 1, 2권 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사실 출판 시장에 10,000 부가 넘어가면 베스트셀러거든요. 3%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얘가 100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현재 주로 인간관계에서 내가 채워주지 못한 거에 대한 그걸 꿈을 사는 백화점이에요. 그걸 좋은 감정이라는 걸 돈처럼 지불받고 그걸 사고 파는 건데 주로 내가 어렸을 때 그 잃어버렸던 자기 아이를 꿈에서 만나는, 그다음에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그 좋아하는 이성에 대해서 그 만나는 그걸 꿈으로 사는 거죠. 그 내가 영화로 만들어지겠네요. 되고 싶었던 그 락스타가 한번,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내가 이루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꿈을 통해서 메이크업 해주는 것을 다루고 있거나 SF 소설에서 가장 이제 주목하는 작가가 김초엽 작가인데 네. 우리가 뭐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소설이 작년에 엄청 각광을 받았어요. 상도 엄청 막 받았고. 근데 그 대표적인 그 소설 안에 보면은 SF 장르예요. 안나라는 몇 살 된 과학자가 나오는데 이분이 우주정거장에서 기다립니다. 어떤 위성을 가도록. 네. 근데 그 위성이 뭐냐면 이 사람이 냉동 연구하던 과학자인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 죽음을 못 본 거예요. 근데 내가 가기를 원하는 거는 그냥 가서 남편 옆에 묻히고 싶어 한 거예요. 야, 그 장면 읽으면 뭉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SF 소설 열광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네. 너무 엄마랑 이제 막 갈등이 있었는데 무슨 사고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되돌린, 그래가지고 엄마를 만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인간관계에서 얽힌 결핍이나 이런 것들을 판타지나 이런 걸로 계속 채워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결핍이 얼마나 컸길래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으로 하나 나타난 게 영상통화의 급증입니다. 그게 저희가 2018년도에 조사한 거 보면 불필요한 기능 중에 물어보면 상위에 있었어요. 특히 남자들이 싫어했죠. 없어도 돼. 술자리에 가 있는데 그렇죠. 막 집에서 영상 사생활 침해에 가깝게 되면 불필요 없다. 이게 필요도가 급증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 결핍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해준 거냐면 앞으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역으로 메타버스 시장도 커졌어요. 검색어로 보니까 올해 2021년도 5월, 6월 이때부터 막 급증했더라고요. 기업들은 거기 다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그렇죠. 요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다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간과하면 안 되는 것 하나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장은 성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여기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군대도 이제 메타버스로 다 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대학생 신입생 하는 것도 다 당연히 그냥 하는 거고. 네네네. 기업이나 학교나 관공서나 뭐 국방부도 다 거기 뛰어드는데 예. 문제는 기관이나 이쪽의 니즈는 폭발해요. 왜냐하면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면은 네. 대면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에 안정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건은 기관한테 좀 더 있어요. 네. 자, 그럼 대중 소비자들은 여기서 도대체 뭘 얻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을 거기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뭐 제페토라고 하는 데서 막 크게 하는데 결국 거기서 시간과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24시간 중에 말씀드렸죠. 대면 욕구가 엄청나게 결핍이 축적돼 있다고. 네. 코로나 단계가 좀 풀리면 메타버스에서 놀까요? 나가서 친구랑 놀까요? 조금 나가 놀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밸류를 어떻게 던져야 될까? 요거를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회가 있을 거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메타버스를 대중 소비자들이 접속하거나 접근함으로써 우리는 뭘 줘야 될까? 구체적 베네핏을 얻지 못하면 오프라인의 활동하고 비교해가지고 여기서 노는 것에 대한 장점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은 그거 지속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다 이제 재택근무도 끝나고 다 이제 대면 근무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대면으로도 가능한 걸 메타버스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전혀 뭐 메리트가 없는 메리트가 거고 덜 할 가능성이 있죠. 뭔가 조금 더 나은 경험을 줘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래서 입법조사처에서 그 짧은 그 보고서를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메타버스도 똑같은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범죄, 예. 스토킹이라든지 익명성을 가장한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입법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대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메타버스도 실제 생활에서의 대인관계랑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메타버스가 익명성으로 숨을 수 없는 공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익명성으로 숨을 수 없는 공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나 자체가 여기서도 이제 뚜렷해지는 거고 예. 뭐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아바타라는 표현 많이 했었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아바타라는 영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메타버스 세계였던 거잖아요. 저는 시장을 그렇게 장밋빛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아바타 시대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 이 증강현실 때문에 현실성이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물건을 사거나 누굴 만나면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뭐 아바타 시대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서 사람들과 접점은 확대해 나갈 텐데 그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거냐 더뎌질 거냐 하는 거는 현실에서의 관계나 밸류에 비해서 여기에 밸류가 얼마나 현실과 잘 맞춰질 거냐. 소비자들의 욕구가. 확산 속도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를 주느냐.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가치.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제 목도하고 계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적인 수요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거의 뭐 대다수의 기업들이 메타버스 한다. 그 너무 하고. 많아서 이게 제가 뭘 얘기하기가 좀 겁나는 네. 수준이에요. 무슨 버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 뭐 아이템을 팔려고 하는 데들도 있고 NFT로 만들어서 뭘 네. 팔려고 하는 이런 상업적인 수요는 아니고 공급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 과연 수요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또 해봐야 되는 혹시 제페토 이런 거 하십니까? 제페토 하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이제 이사님이나 저 정도 되면 이제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실제 이거-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 하다 보면 요것도 좀 하고. 알겠습니다. 한번 볼까? 이렇게 이제 되는 근데 거죠. 이게 생각해 보면 불과 한 10여 년 전에 더 가야 되는구나. 한 20년 전에 싸이월드 하고 있을 예, 때 예, 이제 예. 부모님이 야, 그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네네. 또 우리가 그 세대를 또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근데 MZ 세대한테는 이런 메타버스가 훨씬 더 많이 작용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세대를 딱 끊는다면 예. 바로 메타버스 경험 때문에 4050 이상과 2030 이하가 이렇게 딱 나눠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관계를 피곤해 한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조금 더 오리엔티되는 타겟층은 확실히 2030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사회적인 결핍에서도 인간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MZ 세대는 메타버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또 이제 충족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하고 2030은 그 사회성 결핍은 그대로 있겠죠. 근데 네. 그거를 끼리끼리 취향 모임으로 어떻게든 잘 해결해 나갔어요. 아, 기본적으로. 네. 또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필요해 또 돼. 만들 수도 있는 네. 거고 자기네들 사회성을 주도해서. 자기의 욕구나 취향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거죠.
이분들의 취향이 굉장히 독특해요. 4050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MBTI가 굉장히 네네. 유행하잖아요.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빵 떴던 것 같죠. 네. 이것도 그런 어떤 시류랑 좀 유관한 게 직접 있습니다. 관련돼 있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는 누구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기본적 정체성 고민이죠. 근데 이 정체성을 보통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사장님들은 이 회의실에서 이렇게 딱 맨 뒤에 앉아 있으면서 네. 나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발언, 네. 내용, 그다음에 이제 까닥거리는 이제 태도, 인사하는 태도, 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가지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난 저 사람은 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한 그 질문을 그렇게 해답을 찾아 나가요. 보통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그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치명타를 받은 게 경제나 소비생활도 마찬가지지만 1위가 인간관계거든요. 그게 인위적으로 끊어지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뚝 끊어졌죠. 그래서 작년 초에 갑작스럽게 MBTI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A형이야 B형 그런 거 솔직히 안 물어보잖아요. 네. 당신 뭐 내가 보기엔 ISFP 같은데 뭐 이러면서 ENTJ인가 사령관 스타일인가 뭐 이러면서 그 대충 E야 I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 외우세요? 제가 이제 심리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혹시 저는 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대외비인가요? 대비는 아닌데 네. 겉으로 보는 거랑 너무 다르게 나와가지고 가식. 그럴 수도 있고 네. 농담입니다. 아니 가식 그럴 수도 있고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성향 가지고 놀이를 많이 하죠.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심리 검사를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욕구는 코로나가 만든 하나의 어떤 유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단기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그렇게 이제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MBTI를 확인을 하면서 조금 더 밀도 있게 관계를 가져가려는 그런 욕구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MBTI를 하면서 성향을 알면 그게 두 사람 얘기할 때 하나의 소재가 되기도 해요. 유대관계를 만들 수 다른 있는. 혈액형하고 하기엔 너무 이제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게 MBTI가 그렇다고 해서 나 저런 성격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나 저런 성격 사람 좀 깊이 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실제 상호작용에 기반하지 않는 사실은 편견을 제공할 수도 있어서 편견, 그렇죠. 네. 좀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굉장히 강조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필터 버블이거든요. 필터 버블.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 머무는 시간이 급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정보 때문에 내가 찾기 전에는 나하고 반대 의견된 정보는 잘 오지도 않아요. 몰라요. 투자를 들면은 내가 부동산 상승론자면 그 관련된 유튜브나 뭐 그 정보만 페이스북도 그렇고 네. 다. 투자 하락론자면 계속 비관적 정보만 와요. 진짜 떨어지는구나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틀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걸 에코 챔버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방 안에서 울림이 더 커지는 거죠.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이건 이제 필터 버블인데 MBTI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성향을 딱 정해놓고 안 만나는 거죠. 실제 만나면 다르거든요. 그렇죠. 실제 만나서 상호작용보다 이 사람은 E라고 하는데 의외로 내향적인 것 같네. 느낌이란 게 다른 건데 이거를 경험을 깰 수 있는 경험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편견이 가능해지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좀 걱정되는 거는 사회적 모든 아젠다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갈등이 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선거 때문에 이게 좀 더 커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또 이걸 또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 확증 편향. 정치적으로 계속 듣고 싶은 것만 들리도록 또 해주는 알고리즘이 너무 좀 심해지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Y스트릿은 이제 다양하게 콘텐츠 여러 가지 잘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제 이 필터 버블이라는 게 저도 이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네. 과거에는 내가 이제 조간신문 받아보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좀 가려서 볼 수는 있었는데, 이거는 이런 신문이고, 이런 신문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걸 본인이 판단조차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네네. 내가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빠질 수가 있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대 정보를 검색을 남겨놓으면 그 정보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필터 버블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반대 정보를 습관적으로 남겨놓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로그인해서 정보를 안 찾습니다. 잘. 로그인하면 계속 그 기록만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 뭐지 활동 정보 네네네. 끄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로그가 계속 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본인의 로그 기록이랑 맞춤 성향에 따른 뭐 추천 끄기 이런 기능을 좀 활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MZ 세대 그리고 뭐 판타지 FX 뭐 MBTI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공통점이 그거네요. 최근에 1, 2년 사이에 확 바뀐 것들, 또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갑자기 많이 바뀐 것들,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인데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지금은 큰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상황이 안 바뀌면 소비자들은 태도를 바꿉니다. 상황이 안 바뀌면 태도로 이게 바꾼다. 이제 사회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제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강한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면 자기 태도를 바꿔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5년도에 메르스라고 하는 큰 질병이 있었잖아요. 국내에서만 있었지만 그리고 그 해 말에 종료선언이 나면서 사람들이 욜로로 막 튀어나왔어요. 미래의 어떤 가치에 투자하기보다는 현재의 감정을 충족하는데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2016년, 17년, 18년을 보냈거든요. 그걸 저희가 딱 측정해 봤더니 지금도 이제 위드 코로나에도 약간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제 엑시트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러면 제2의 욜로 같은 게 아니냐, 보복 뭐가 있을 것 같지 않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뇌피셜이 아니고 조사가 있습니다. 그럼요. 통계로 나오는 거니까요. 이제 댓글 보면은 뇌피셜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통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뭐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흥미로운 거는 저희가 2017년도에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미래 가치보다 현재의 감정적 충족을 위해 나선다는 게 확 줄었어요. 무슨 얘기냐? 감정적 만족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감정을 통해 가지고 욜로 산으로 들러 튀어나가서 감정을 충족시키고 답답했으니까 이걸 충족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이 만족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는 미래 가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투자 열풍은 내년에 금리 인상 전망되고 있잖아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중에 투자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아마 내년에 금리 인상 때문에 투자에 큰 위축이 예상된다는 전망들을 제가 듣고 있는데 뭐 많이 나오죠. 대중 소비자들은 그렇게 확 이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투자처를 찾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죠. 감정적 만족을 지연시키고 있다. 제2의 욜로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욜로 하려고 다시 소비하려고 꾹 눌렀다가 스프링처럼 탁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투자 쪽으로 갈 것이다. 소비가 늘어나긴 할 텐데 아마 계속 그 안정적으로 여기 안심하고 어딘가를 확 튀어나갈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약간 불안감들을 억압한 채로 소비가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투자나 미래 가치를 위한 대상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뭐 팬데믹은 끝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는 우리가 계속 어쩌면 살고 살아야 되는 걸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투자 쪽으로 이제 계속 될 것이다 보시는 거고 와이스트릿이 더 잘해야겠네요. 우리 윤덕환 이사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널널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사실 저도 뭐 트렌드 모니터 이 책을 재밌게 잘 봤습니다만 책으로 읽는 것도 재밌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빨리빨리 와닿네요. 다행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또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트렌드 모니터는 사실상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어떤 뭐 회사의 자원을 좀 쏟아붓는 그런 책이기도 해서 뭔가 좀 기록적인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대에 사는 소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그걸 기록하는 의미로 저희가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해 예전 책들도 보시면 이때 이랬구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벌써 14번째 책이기 때문에 그 해에 대중소비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다음 해를 이렇게 추정했구나 이런 흐름을 읽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방대한 빅데이터가 있는 회사
마크로밀 엠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트렌드 모니터 이 책으로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엠브레인은 이제 상장사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방송도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희 투자 콘텐츠랑 여기 빅데이터를 좀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구체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크로밀 엠브레인 그 윤덕환 이사님 그리고 트렌드 모니터의 저자인 윤덕환 저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